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뭡니까? 통화대용증권,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을 합한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죠? 그게 아닌 거 찾는 겁니다. 1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채무증권을 말한다. 그지? 국채, 공채, 회사채 같은 그런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이면서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거 뭡니까?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번 우편환 증서, 전신환 증서 등 통화대용증권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고요. 3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이거 뭡니까? 당좌 거래 계약 체결할 때 보증금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요거 당좌 거래 계약 끝날 때까지 못 찾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요.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했다 그지? 그리고 우리 실기편 K랩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과목으로 등록해 가지고 사용했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런 편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일 경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없고 그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론편에서 정리했습니다. 딱 정리해 두시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통화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2번) 보고기간 종료일에 주식회사 희망의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라고 되어 있네요. 감자 차익이 작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 안 미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것도 뭐라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익 비용이 아니니까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자 비용 과대 계상에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다. 그지? 수익 비용이 맞으니까 손익계산서 영향 미칩니다. 분석해 봅시다. 이자 비용이 쓸데없이 크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여기 지금 너무 작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죠? 제대로 된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해야 될 겁니다. 요 금액을. 그죠?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단기 투자자산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요 세 가지 합한 게 단기 투자자산입니다. 처분이 그러면 그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 뭐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다. 그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크게 계상되었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뭡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합니다. 수익 비용 계정 과목 맞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 미칠 겁니다. 제대로 된 정답을 구해봅시다. 수익이 쓸데없이 크니까 요거만큼 마이너스 시켜야지만 제대로 된 단기 순이익 구해질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제대로 된 수정 후 단기 순이익 구해보면 10만 원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25,000원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25,000원 하면은 9만 원 나옵니다. 정답 1번.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 맞죠? 채무증권의 경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단타 목적으로 보유한다.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만기 보유 증권. 세 개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채무증권은. 맞고요. 2번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채무 증권을 말한다. 그지? 요거는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아하.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회계처리 배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주식을 가정해 가지고 그 부분 회계처리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 증권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당연히 채무 증권이겠죠. 그러니까 채무증권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는요, 전산회계 출제 범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론편에서 간혹 이렇게 지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채무증권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하고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 동일합니다.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 이자를 받는다, 그지? 이자 수익 인식에 있어서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것만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그 채무증권이 발행될 때 액면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거든요. 그 차이 나는 금액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그것만 주식일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증권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 기말에 시장 가격과 장부 금액 변동분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주식과 똑같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요, 어차피 끝까지 들고 있을 겁니다. 만기 될 때까지. 따라서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 손익을 인식 안 한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지문은 틀렸다 이겁니다. 왜 틀렸냐? 뒤에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비록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지만 간혹 이렇게 이론편 문제에서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번 회차 기출문제에서 등장했으니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뭐라고? 복잡하게 너무 설명했다. 다른 거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즉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답니다. 왜? 어차피 만기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래요. 비록 요 지문 자체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답 찾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 4번 확실히 분석해 보면 되니까. 1번은 확실히 맞는 지문이거든요.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반드시 분류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답은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지문 출제범위 벗어나지만 한번 등장했으니까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항목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기말 재고에 포함할지 안 할지 정리했다 그죠? 그 부분이 출제되었네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장기 할부 매출 언제 인식합니까? 물건 넘겨주는 순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의미는 오늘 물건 넘겨주고 돈은 올해 말에 1,000만 원, 내년도에 1,000만 원, 그 다음 년도에 1,000만 원 이렇게 나중에 돈 받는 거래를 말하는데 돈은 아직 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인도하는 날 매출 인식했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한 물건은 우리 물건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겁니다. 기말 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 구매자의 매입 의사표시가 없답니다. 시용 판매 뭡니까?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세요라는 조건으로 물건 파는 것을 말한답니다.
언제 매출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했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답니다. 즉 한 달이 되도록 물건 사간 사람이 반품할게요라고 의사 표시를 따로 안 하면은 한 달이 되는 날 우리는 매출 인식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시용 판매했는데 아직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했답니다. 즉 한 달이 아직 덜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매출이 인식 안 되거든 완벽하게 팔린 게 아니니까 비록 물건이 우리 창고에 없고 고객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물건은 우리 겁니다. 맞습니까?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됩니다.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 위탁 판매 뭡니까?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맡기는 게 위탁 판매다 그지? 그때 매출 언제 인식한다고요? 홈쇼핑이 우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홈쇼핑에서 물건 팔렸을 때 우리가 매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홈쇼핑에서 물건 안 팔려가지고 홈쇼핑 창고에 아직 물건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물건 여전히 우리 거다 이겁니다.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재화.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영국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겁니다. 배에서 통통통통 실려가고 있습니다. 요 물건 주인 누구 겁니까? 그 물건 주인은 무역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즉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 말이죠. 영국에 도착해서 물건 내리는 순간 매출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통통통 실려가고 있는 물건 주인은 여전히 우리 거다. 아직 매출 인식 안 했으니까. 됐습니까? 우리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그라미 한 세 가지를 플러스하면 되겠죠. 10만 원, 만 원, 2만 원, 13만 원이 정답이네요. 정답 2번.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요 5가지다. 그지?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건 뭡니까? 3번 제조원가 명세서. 문제 6번. 다음 중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미수이자, 미수수익을 말한다. 그지? 수익의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 대변 있을 때 아직 돈 안 받았지만 우리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하고 금액 뭐 만 원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정 과목을 미수 수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수익의 발생이다.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기록돼야 되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산이 작아지겠지. 예쁘게 쓸까? 예쁘게. 자산이 작아진다. 대변에 수익의 발생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었으니까 수익이 작아지겠지. 됐죠? 이렇게 영향 미칠 것이고, 자 비용은 아무런 영향 없는데 수익이 작아지니까 당기 순이익 작아질 겁니다. 당기 순이익 영향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지? 자본도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을 때 자산이 작아지고 부채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본도 작아져야 된다. 따라서 자산 작아지고 자본 작아진다는 요 분석 맞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봤고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답 찾으면 됩니다. 올바른 거 찾는 겁니다. 자산이 과소계상 맞네요. 자산이 과대계상은 아니고 수익이
과소 계상 맞네요. 수익 과대 계상 아니고 너무 싱겁게 나왔다 그지? 그래서 요 뒷부분을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가다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됐죠?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희망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다. 이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 단계로 보자.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요건이 필요했습니까? 일단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연구 단계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개발 단계에 지출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은요, 다른 게 아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취득 원가 부분이 명확하게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충족 못하면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 못할 때는 연구 단계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밑에 있는 항목들은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랍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열심히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만 영원히 정답이랍니다. 됐죠? 이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 보이고요. 한번 등장했으니까 이런 규정은 한번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단계를 못 나눌 때는 연구 단계로 본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지출액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참고로 한번 듣고 넘어가 주십시다. 문제 8번.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액법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맞고요. 정률법의 경우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그렇지는 않죠. 상각률은 일정하지만 매년 인식하는 상각 금액은 초기에는 엄청 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2번 질문 틀렸고요. 정답 2번. 3번. 연수합계법의 경우 내용연수를 역수대로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더라. 맞죠? 4번. 이중체감법의 경우 매년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상각률을 적용하므로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9번 봅시다. 다음 중 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직접 배부법이 가장 간단하다. 맞겠죠? 2번 상호배부법이 가장 복잡하다. 맞습니다. 3번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에 따라서 원가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맞다 그죠? 그러면 보나마나 정답 4번 되겠네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수수 관계를 전부 다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거제산업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면 제조간접비 예산이 600만 원이고요. 예상 직접 노동시간이 12만 시간이랍니다. 배부 기준이 뭐다고? 직접 노동시간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라고요? 600만 원 나누기 12만 시간.
직접 노동 시간당 5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월의 실제 직접 노동 시간이 15,000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됩니까? 예정 배부액 이꼴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가 되겠다. 그지? 50 곱하기 15,000 하면 됩니다. 75만 원이 됩니다. 이게 예정 배부액. 그리고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요 두 개 차이가 배부 차이가 될 겁니다. 뭡니까? 25만 원 과소 배부 됐습니까? 25만 원 과소 배부. 정답 2번.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봅시다. 원가의 흐름에 대한 문제다. 그죠? 자, 제공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봅시다. 제공품 네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여기 적힐 거고요. 기말금액 여기 적힐 겁니다. 기초 제공품 50만 원.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요거 세 개 합하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 된다. 그지? 얼마입니까? 5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하면은요 1,350만 원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을 말한다. 그지? 1,200만 원 이쪽에 적어주면 된다. 기초 제품 전혀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우리 필요한 정보 전부 다 분석했고요. 요 동그라미 값만 구하면 되겠다. 왼쪽 합계 얼마입니까? 1,400만 원 되고 어느 쪽도 당연히 1,400만 원 합계가 돼야 되니까 동그라미 한 금액은 1,400만 원 빼기 1,200만 원, 200만 원이 될 겁니다. 기말 제공품 200만 원. 정답 1번.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시장 생산 형태보다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맞죠? 키워드로 주문 생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한 것이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영어로 잡 오더라고 정리했었다. 그죠? 잡 오더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맞죠? 그러면 보나마나 4번이 정답 되겠네요.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아니죠. 제조 간접비를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직접 추적은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1,000만 원 있고 영세율 40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도 있다. 그죠? 그것도 당연히 과세 표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000만 원 전체가 다 과세 표준 맞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출액이랍니다. 11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발급할 수도 있겠다. 그죠? 업종이 만약에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1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과 100만 원 합한 거가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다. 정답은
1,100만 원 적혀 있는 3번. 됐습니까?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며 영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유체물, 무체물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서비스 요거는 용역이라고 따로 분류하더라 이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어디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재화 및 용역을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맞죠? 사업자가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보나마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5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4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완전 면세, 그죠? 이론적으로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2번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 이런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전혀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고 영세율 적용하고 수입하는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가가치세 매기고 수입하는 나라도 부가가치세 매기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번 부가가치세 매기지는 문제가 있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목적도 있는 것이다. 됐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세부담 역진성 완화.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생필품 요거 떠올리면 되고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필품 살 때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기지 말자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면세다. 됐죠? 3번은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4번 수출 산업의 지원. 이거 뭡니까?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지금까지 제7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